안녕하세요. 저는 갓 예순이 된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팔불출 같지만 제 아이를 자랑하고 싶어서예요. 물론 아이는 부끄럽다고 하지만 제가 참을 수가 있어야죠. 하지만 제가 확실한 건 단지 순수한 아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인연이기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고 싶었습니다. 먼저 저의 가족 구성원을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남편과 그리고 5명의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선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 아이들 모두가 저에게 너무도 소중하지만 그중 셋째인 은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첫째, 둘째, 셋째를 따지는 게 어떤 방식이 맞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보통은 나이 순으로 첫째, 둘째, 셋째를 따지잖아요. 하지만 다른 집과 차이가 있다면 저희 집은 그 순서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고요. 나이 순으로만 따진다면 저희 집은 셋째가 첫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조금 재밌죠? 이 독특한 광경의 집에서 살고 있는 저희 셋째를 소개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90년대 말 남편과 저는 아르바이트생과 사장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일찍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남편은 어린 나이임에도 가게를 3개 정도 운영하는 당찬 사업가였죠. 저랑 나이 차이도 2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해서 그냥 평범한 사장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남편 역시 처음에는 저를 그냥 아르바이트생으로만 보았겠죠. 그런데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점점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사장님과 저는 새로운 메뉴 개발이나 독특한 홍보수단, 재미있는 인테리어 등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볼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붙어있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죠. 가끔 가게 일 때문에 서로 밤을 새우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 가지 일을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라 한번 일을 시작한 곳에서는 평균적으로 3년 이상 멈추지 않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마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제가 이성을 떠나 사람으로서 예뻐 보였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자신의 가게를 자기 일인 양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저에게 뜻밖의 술을 한잔하자 권하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잘 마시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술을 먹자 하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행여나 이제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하려는 건 아닐까 걱정까지 했죠. 그런데 술을 한 잔 마시고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엔 정말 충격적이었죠. 소원 씨, 혹시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질문한 그대로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글쎄요. 그냥 열심히 하시는 좋은 사장님? 그게 다야? 뭐 다른 건 없어? 사장으로서 말고 남자로 봤을 때 말이야. 설마 사장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엄청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에 관해서 막 물어본다던데. 남자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좀처럼 모르겠어.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좋다고 말하면 되지. 여자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너 좋아해? 네, 그렇게요. 너 좋아해. 이렇게 심플하게 전달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너 좋아해. 네, 맞아요. 그렇게요. 아니, 좋아한다고. 최소한 너 말이야. 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물론 저 역시 당신 남편에 대해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에게 고백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저에게 남편은 다시 진중하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물론 너 입장에선 내 말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이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난 정말 오래도록 고민했었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행여나 너가 나 싫다고 할까봐 그래서 아예 가게에서 나가겠다고 할까봐 정말 고민했는데 이거 하나는 진심이야. 너가 항상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저도 사장님이 싫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건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나도 지금 개업 준비 중인 가게 공사로 바빠서 당분간 이 가게에는 오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고민해서 답을 줬으면 좋겠어. 설령 너가 날 원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아. 그냥 내 진심만은 꼭 너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뿐이니까. 그날 이후 전 매일같이 남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남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약 보름쯤 뒤에 남편의 고백에 대한 저의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오케이였죠. 대신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줄 수 있어요? 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사장님이 저한테 고백하기 전에 결정한 사항이긴 한데 올해를 끝으로 사장님 가게를 그만두겠다 말씀드려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사실 전 부모님 없이 혼자 컸어요. 일찍부터 고아원 생활을 시작했고 18살에 원을 나와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생활을 꾸려왔죠. 그러다 보니 저같이 어려운 환경을 겪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할 게 없을까 고민하던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죠. 여기 일을 하면서도 한창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중이긴 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보육원 하나를 찾게 됐는데 몇 차례 방문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과 정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보육원 친구들을 돕는 일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청 사장님은 가게 확장을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 일이라면 진작 나한테 얘기해주지 그랬어. 난 어쨌든 소원 씨 의견을 따를 테니까. 그래서 말인데 그냥 사장님 가게에서 쭉 일하려고요. 고백까지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곳을 갈 수 있겠어요? 대신 주말만이라도 제가 보육원을 방문하게 해주세요. 당연하지 그럼. 소원 씨가 원하는 날이면 언제든 가도 돼. 그런데 혹시 그 보육원 이름이 뭐야? 꿈꾸는 마을이에요. 꿈꾸는 마을이라면 혹시 서희랑 수녀님? 네? 아니, 어떻게 사장님이 수녀님을 아세요? 전 정말 지금까지 몰랐어요. 사장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수입 일정액을 주위의 보육원이나 복지관 등에 기부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주위의 여러 복지기관들 역시 사장님에 대해선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평판이 좋던지 그 일을 계기로 전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에 대한 존중심이 더욱 높아졌죠. 그리고 약 1년 후 저희 남편의 4번째 가게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울 인근에 지어진 작은 카페였고 건물 외부에는 예쁜 마당이 있었거든요. 당시 결혼식에 많은 복지시설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고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꿈꾸는 마을의 친구들은 저희가 걸어가는 웨딩로드 위로 꽃가루를 뿌려주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고요. 결혼 전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봉사하는 이유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세상을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자신 역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들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빈부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서로가 평등한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게 봉사라고 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의 말에 깊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마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생각했던 제 생각이 어쩌면 복지라는 걸 너무나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건 아닌가. 그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바람이 부는 이유는 고기압과 저기압, 그런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해. 하지만 고기압이 영원히 고기압이 아니고 저기압이 영원히 저기압이 아니듯 그들은 상호 간의 바람을 이동시키면서 기압차를 맞추려는 것뿐이야. 그렇게 서로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내가 생각하는 봉사의 의미야. 언젠간 나도 고기압이 될지 모르고 저기압이 될지 모르지. 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똑같은 공기일 뿐이잖아. 그런 남편과 결혼한 이후 저 역시 봉사에 대해 색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함께하는 보육원 친구들 역시 나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아주 색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보단 하나하나의 빚덩어리로 보였죠. 이렇게 저의 시선을 더욱 확장시켜준 사람이 단연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역시 항상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되어감에도 저희들에겐 아직 아이 소식이 없었죠. 특히 남편은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경제적으로 충분히 안정되어 있었고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할 친구가 어서 빨리 오기를 기다렸지만 신은 우리에게 아이를 선물해주지 않았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를 갖기 위한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그 와중에 난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전 남편에게 재촉했죠. 마냥 아이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나라에서 난임 부부의 시험관 시술도 지원해준다는데. 나도 주변 지인들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여성의 입장에선 아주 힘들 거라 그러더라고. 과배란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럼 당신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에이, 그게 뭐가 걱정돼.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힘들게 과배란을 해서 수정이 됐다 치더라도 착상이 어려우면 또 계속 당신은 주사를 맞아야 해. 그럼 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무런 걱정 마요. 나 엄청 튼튼한 여자야. 나 꼭 당신 품에 우리 아이 빨리 안겨주고 싶어. 남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때를 써서 저희는 시험관 시술을 준비했습니다. 과배란을 위해 매번 배에 주사를 맞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 스스로 주사를 놓았는데 그게 너무 보기가 힘들었는지 언젠가부터 남편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주사를 맞다 보면 어느 땐 배가 뭉치기도 하고 주사 바늘이 많이 아프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저희들에게 찾아올 천사를 위해 지금의 고통은 어떻게든 참으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가장 심적으로 고통스럽다는 착상의 시간이 도달했죠. 정말 이 시기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많은 부부가 슬픔과 눈물로 얼룩진다고 하더라고요. 착상 자체도 어려웠지만 착상을 하고 심지어 임신 테스트기도 2줄이 나왔음에도 더 이상 아이가 크지 못하고 유산이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여러 차례 착상 시도를 거쳤고 그렇게 6번째, 드디어 저희 부부 역시 착상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움직이는데도 조심했고 걸음걸음 하나마다 신중을 기했었죠. 그런 노력이 가상했는지 뱃속의 천사는 아무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자라났고 드디어 10개월 후 이 세상에서 저희와 상봉을 했어요. 그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태어난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저와 남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의 생명이 너무도 고마웠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저희 첫째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 내린 아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인 나림으로 지었습니다. 힘들게 낳은 아이라 행여나 몸이라도 아프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나림이는 큰 아픔 없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밥도 잘 먹고 감기에 걸려도 크게 아프지 않았죠. 거기에 성격도 순해서 잘 울지도 않았고 항상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저희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었어요. 나림이 덕인진 몰라도 남편이 하는 일도 더욱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카페도 점차 유명세를 타며 주말에는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그리고 저희들에게 더 기쁜 행운이 찾아온 건 나림이가 5살 때였습니다. 정말 예상도 하지 못했는데 나림이한테 남동생이 생긴 거예요. 저희 부부 역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첫째 아이 때만 해도 그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건만 둘째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하늘이 내려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 가족이 된 둘째는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하늘에서 너희들한테 큰 선물을 주신 모양이다. 그러니 삼신할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기도드려라. 뜻밖의 손자를 품에 안으신 저희 시어머니께서 감격한 표정으로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역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풍요를 항상 감사하고 존중하며 살자고 깊은 대화를 나눴죠.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네 가족은 정말 매일매일이 즐거움의 연속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다정한 남편도 있고 손자 손녀를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시어머님도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누구에게나 힘들다는 육아가 저에겐 항상 재미있는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이 새로웠고 어려움도 하나의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생각하니까 즐거움으로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행복도 너무 과욕이었을까요? 그런 새로움도 즐거움도 모든 게 부서져버린 끔찍한 일이 저희 가족에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저희 나림이가 7살이 되던 어느 봄날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침부터 나림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려 부산을 떨던 아침이었죠. 평소에도 아침은 꼬박꼬박 먹는 아이라 그날 역시 배부르게 아침을 먹이고 서둘러 유치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가는 차 안에서 나림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 방에 있는 장난감들 그거 다 이한이 줘. 아니, 갑자기 왜? 그냥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머, 웬일이니? 이한이가 조금이라도 만질라 치면 그렇게 화를 내던 애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필요가 없어졌어. 그럼 네가 좋아하는 뿌까 인형도? 너 그거 없으면 잠도 못 자잖아. 그런데 그것도 이한이 줘? 응, 그것도 줘. 알았어. 그렇게 할게. 안 그래도 이한이가 네 장난감을 하도 가지고 놀아서 새로 하나 사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 나림아, 땡큐. 그리고는 유치원에 도착했고 나림이는 저에게 크게 손을 흔들고선 유치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서둘러 집안 청소를 하고 이한이를 잠시 시어머니에게 맡긴 후 가게 관리를 위해 서둘러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간단한 미팅을 하고 남편과 식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기 유치원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나림이가 열이 좀 심해서요. 열이요?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네. 오전 수업 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요. 점심을 먹고 나서 아이가 기운이 없어서 잠시 누워있게 했거든요. 그리고 열을 재봤는데 39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유치원으로 지금 서둘러 오실 수 있으신가요? 예.
지금 당장 갈게요. 과거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열이 있으면 급히 전화가 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별 생각 없이 서둘러 유치원으로 향했죠. 그리고 나림이를 봤는데 정말 이제 얼굴에 핏기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근처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진료를 보던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다급히 얘기했죠. 지금 서둘러 나림이 큰 병원으로 데려가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나림이가 어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우선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를 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장 박동도 불규칙하고요. 그런데 점점 나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고 있더라고요. 입술도 파래지고 있었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서둘러 큰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땐 정말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큰 병원 응급실로 들어간 나림이를 본 의사는 서둘러 어딘가로 연락을 돌렸고 뒤이어 여러 명의 의사들이 응급실로 호출되었어요. 그리고 나림이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전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의사들이 저에게 나림이의 증상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봐도 전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그냥 영혼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의사가 찾아와 했던 말은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심장 이식을 받을 때까지 아이를 일부러 재워야 한다고만 했고요. 뒤늦게 정신없이 찾아온 남편에게도 의사의 말은 똑같았죠. 정확한 병명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요. 그리고 저와 저희 남편은 매일매일 끔찍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리고 일어난다 한들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를 보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도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죠. 태어났을 때 그 표정처럼 평안한 얼굴로 잠에 들어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저는 밤새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자책했죠. 아이가 등원할 때 조금이라도 세심하게 살펴볼 걸. 조금이라도 이상해 보였다면 그냥 집으로 데려올 걸. 만약 아이가 내 옆에 있었다면 더 빨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유치원에 등원하던 그날로 다시 돌려달라고요. 잠깐 눈을 감고 뜨면 그날 아침이길 기도했습니다. 나림이가 자기의 장난감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뿌까 인형을 동생한테 주겠다는 그 말을 했을 때 절대 안 주겠다고, 그건 나림이 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떠나가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런 간절한 기도가 무색하게 나림이는 우리에게 왔던 그 길을 거꾸로 원래 자신이 있던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아이가 떠날 수 있는지 정말 하늘에 대고 원통한 절규를 내질렀습니다. 심지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낸 거냐는 거친 말까지 하늘에 대고 뱉어댔습니다. 그때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고 있을 그 시점에 저희 나림이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걸었어요. 7년간 우리와 함께했던 나림이의 인생, 그리고 나림이의 유품들을 정리하며 저는 혼절하다시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림이가 그토록 아끼던 뿌까 인형을 마치 나림이인 양 부서질 듯 제 가슴에 끌어안았고요. 그리고 나림이가 자기 동생에게 주라고 했던 나림이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저는 떠나는 나림이의 품에 뿌까 인형을 꼭 넣어주었습니다. 나림이가 걸어가는 길을 뿌까가 밝혀주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나림이는 저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이한이가 있었음에도 매일의 일상이 지옥과도 같았죠. 유치원 등원 시간이 되면 나림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부산하게 요리를 시작했고, 나림이가 하원하는 시간에는 아파트 정문 앞을 서성였어요. 정말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엔 절 어떻게든 진정시키려 했던 남편 역시 괴로웠던 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의욕이 넘쳤던 남편은 결국 그간의 노력으로 일궈냈던 가게들을 모두 정리해버렸습니다. 직원들의 얘기에 따르면 남편의 눈빛이 모든 희망과 의욕을 잃은 사람처럼 영혼이 없어 보였답니다. 그렇게 저와 저의 남편은 점점 무력한 삶으로 빠져들고 말았죠. 아파트도 정리했고 그간의 모든 인맥과 사람들도 버린 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모든 상황에서 떠나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던 모든 것들이 나림이를 생각하게 만드는 고통이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던 시어머님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어느 날 밤 저희 부부를 불러들였습니다. 너희 가족 이렇게 살 바에 나랑 같이 시골로 들어가자. 나도 너희들이 시골에 혼자 있지 말고 가까이에서 살자고 하도 고집들을 부려서 억지로 서울에 올라와 살게는 됐는데 나도 이젠 서울살이가 힘들다. 그리고 내가 볼 땐 너희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차라리 우리 다 같이 내가 살던 홍천으로 돌아가자. 그게 너희들한테도 어쩌면 큰 힘이 될지도 몰라. 계속 여기에서 살아봤자 너희들의 슬픔만 더 커질 것 같고 앞으로 커나갈 이한이 걱정도 해야 하지 않겠니? 원래 남편의 고향은 홍천이었습니다. 20살이 돼서 남편은 서울로 올라와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아직 홍천에는 남편의 예전 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까지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냥 저희들이 쉬고 싶을 때 한 번씩 찾아갈 수 있는 별장처럼 이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방문했던 덕인지 홍천집은 여전히 관리가 잘 되어 있던 편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집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고요. 정말 그 당시엔 저희들에게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시어머님의 의견대로 저희들은 한 달에 집을 처분하고 홍천으로 향했습니다. 나림이가 그렇게 된 이후 복지시설을 찾아간 적도 없다 보니 특별히 뜻깊은 인사를 나눌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요. 나림이와의 이별은 항상 봉사하며 살자던 저희들의 약속과도 이별이었던 거죠. 서울에서 살던 짐들도 대부분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홍천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수도권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던 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홍천에 적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점차 나림이와의 이별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죠. 동시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한이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요. 그렇게 홍천에서의 삶이 1년여가 흐를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이한이도 4살이 되었고요. 어린이집을 다녀온 이후 장난감통을 열어 이것저것 꺼내놀던 아이가 슬쩍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 장난감 누구 거야? 무슨 장난감? 이거. 어디 한번 보자. 이한이가 건넨 장난감을 보고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이사 오기 전에 나림이의 장난감들을 대부분 버려서 없을 텐데 나림이가 생일날 아빠한테 선물 받았던 플라스틱 인형 가방 집이었죠. 아니, 이게 어디 있었어? 나는 몰라. 그냥 여기 안에 있었어. 근데 안 열려. 정말 어떻게 잠긴 건지
용을 써도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틈새에 억지로 껴서 문을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는 각양각색의 장난감들이 들어있었어요. 심지어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이한이 거라고 적힌 종이들도 들어있었죠. 그때야 전 알았습니다. 나림이는 이미 아침 일찍 모든 물건을 정리했다는 사실을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림이의 물건들을 정리할 때 이 가방집은 단 한 번도 제 눈에 띈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가방집이 작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디에 껴서 여기 홍천집까지 오게 된 건지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었죠. 그리고 전 눈물을 흘리면서 이한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한이 누나가 이한이한테 선물한 거야. 누나? 누나가 누군데? 예전에는 이한이랑 항상 함께였었는데 지금은 천사가 돼서 이한이 옆에서 이한이를 지켜주고 있어. 이한이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누나는 우리 이한이가 항상 건강하고 씩씩한 동생이 되기를 항상 소원하고 있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한이한테 선물까지 준 거고. 누나 보고 싶다. 언젠가 우리 이한이 꿈속에 누나가 꼭 찾아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 같이 기다려보자. 알았지? 나림이는 정말 이한이에게 꼭 선물을 전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끝까지 제 눈에 띄지 않은 것 같고요. 이한이가 찾은 가방집은 결국 나림이의 뜻대로 이한이의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홍천의 일상은 여유로이 흘러갔습니다. 푸른 자연과 마을을 흐르는 홍천강, 그리고 키우던 강아지들과 함께 여유롭게 들판을 뛰어다니는 이한이. 가끔은 바다를 보러 속초를 다녀오기도 하고 너른 자연 풍광을 구경하기 위해 되관련 목장도 다녀왔죠. 그러는 동안 저와 저의 남편은 조금씩 마음속에 생채기를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역시 저희들의 아픔을 지워내는데 크게 한몫을 했고요. 항상 저희들 가까이에서 저희들을 염려해 주시고 저희와 많은 대화를 나눠주셨죠. 그러는 사이 우리 둘째 이한이도 무럭무럭 자라 7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림이의 3번째 기일이 돌아왔어요. 그날은 마침 추석 명절과 겹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고향을 오고 가는 시기였죠. 저희 홍천집 역시 남편의 형제들과 가족들 모두가 명절을 맞이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나림이는 복이 많구나.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것도 큰 행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만큼 시끌벅적하고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저희는 나림이의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나림이는 복도 많다. 사람들도 북적북적하고 자기도 오랜만에 찾아온 집이 얼마나 재밌겠어. 원체 나림이가 사람들을 좋아했잖아. 아유, 잘됐다, 잘됐어. 이한이도 어서 와서 나림이 누나한테 인사해. 나는 누나 없는데. 없긴 왜 없어? 누나가 이한이한테 선물까지 주고 갔었잖아. 아, 그 장난감. 그런데 오늘 누나가 우리 집에 와? 누나가 조금 있으면 우리 집에 올 거야. 물론 이한이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누나는 지금 여기 함께 있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이런 이한이의 장난스러운 투정도 깔깔거리며 웃는 여유도 생겼죠. 그러면서도 나림이의 제사상 앞에서 열심히 절을 하는 이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진짜 명절 느낌을 만끽하기 위해 모든 가족들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제잘거리며 깔깔거리고 있었죠. 저 역시 아침 일찍 근처에서 장을 보고 와서는 동서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명절은
저희 며느리들로서는 천국 같은 명절이죠. 차례 음식 같은 거 하지 말자고 열변을 토하시는 건 오히려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차례상은 밥만 짓고 물만 올려서 소박하게 차리는 거라고 말이죠. 과거에 급격히 신분이 상승했던 평민들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차례상을 화려하게 만들면서 이상한 문화가 전수되었지만 실상 양반가들은 차례상을 소박하게 지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 며느리들이 아이들도 밥을 먹여야 하고 저희도 다 같이 모인 자리에 명절 분위기를 내야 한다며 저희가 오히려 음식을 만들자 재촉하는 분위기죠. 아직도 시어머님은 이렇게 다 같이 모인 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우기신다니까요. 그게 저희를 위한 배려인지 아니면 진심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저희들은 음식을 만들면서도 하나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죠. 더욱이 서울에서 요식업을 했던 남편과 그의 형제들은 저희를 많이 도와주었고요. 한참 그렇게 떠들썩한 명절 분위기 속에서 전을 지지고 탕을 끓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렸죠. 아침에 마트에서 산 물건을 배달 요청해 놨었기 때문에 벌써 도착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내부 모니터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 앞에 물건만 두고 배달기사는 갔나 보다 싶었어요. 여보, 문 앞에 마트에서 산 물건들 도착했거든? 그것 좀 주방으로 가져다 줘요. 알았어. 그리고는 또다시 동서들과 깔깔거리며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잠시 뒤 남편이 배달 온 물건들을 주방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들을 정리하고 지금 만들 음식에 필요한 재료들은 손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방에서 형들이랑 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한이가 쭈뼛거리며 주방으로 걸어왔습니다. 표정에서도 약간의 당혹스러움이 느껴졌죠. 형들하고 놀다가 부딪혔나? 소외라도 당했나 싶은 생각에 이한이에게 다가가 천천히 물어봤습니다. 이한아, 왜? 왜 이렇게 울상이야? 그게 아까 엄마가 그랬잖아. 안 보일 거라고. 응? 뭐가 안 보여? 어제 엄마가 그랬잖아. 누나가 우리 집에 올 거라고. 그런데 누나는 안 보일 거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응, 그랬지. 그런데 왜? 누나가 진짜 왔는데? 전 도무지 이한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가 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누나가 우리 집에 왔어. 가서 봐봐. 하면서 이한이는 손가락으로 우리 집 출입문을 가리켰죠. 저는 이한이가 장난이라도 하나 싶어서 출입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바라봤는데 하필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또 남편이 택배 물건만 집에 넣어놓고 문을 닫는 걸 깜빡했던 모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한이가 열린 문을 보고 누나가 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겠다 싶었죠. 저는 이한이를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이한아, 문이 열린 건 아까 아빠가 택배 물건 집어넣고 문을 닫는 걸 깜빡하신 모양이야. 그래서 이한이가 누나가 왔다고 생각했나 보구나. 엄마가 문 꼭 닫을 테니까 이한이 가서 형아들이랑 놀아. 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는데 전 정말 그 순간 그대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뒤에서 어느 여자아이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전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다가 여기까지 온 건진 알 수 없지만 온통 해진 옷에 신발은 찢어져 거의 맨발 상태인 10살 정도의 여자아이였어요. 넌 누구니? 저기 죄송한데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할게요. 아주머니 식모라도 되겠습니다. 동생이 아파?
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동생은 저기 놀이터에 앉아 있어요. 어른 누구한테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마침 이 집 문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부탁드려요. 일단 동생이 있는 대로 같이 가보자. 저는 서둘러 슬리퍼를 신고 여자아이와 같이 빌라 옆에 있는 놀이터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동생이라는 남자아이가 힘없이 그네에 앉아있더라고요. 남자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꽤 뜨거웠습니다. 저는 우선 남자아이를 안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이 서둘러 집을 나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 역시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 우선 대략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일단 이한이가 먹던 해열제를 남자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마침 명절이라 일반 소아과는 문을 열지 않아서 아이의 상황을 보고 점차 심각해지면 응급실이라도 데려갈 참이었죠. 해열제를 먹은 남자아이는 잠시 뒤 푹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동서는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깨끗이 몸을 씻겼고요. 그리고 급한 대로 아무 옷이나 갈아입은 여자아이가 긴장한 얼굴로 저희들 앞에 앉았습니다. 우선 배가 많이 고파 보여서 서둘러 만들던 음식부터 아이에게 먹였죠. 그리고 아이에게서 들은 대략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자아이의 나이는 12살, 이름은 서은지라고 했어요. 홍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내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일찍 이혼을 해서 아빠는 어릴 때 집을 나갔고 엄마는 서울에 일을 하러 간다고 한 이후 흔적을 감추셨다고 해요. 결국 할머니와 남동생 그렇게 셋이서 힘겹게 삶을 꾸려나간 거죠. 할머니 역시 몸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을 보살필 체력적 여유가 되지 않으셨대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할머니가 건강했을 적에 야채 등을 팔며 벌어놓은 돈이 조금은 있었던 거죠. 그 돈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전부터 동생이 열이 나고 많이 아팠다고 해요. 하지만 아픈 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오늘 아침 동생이 걱정된 아이는 할머니에게 급히 찾아가 봤지만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할머니가 미동이 없었답니다. 할 수 없이 동생을 병원에라도 데려가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지만 하필 명절날이라 비어있는 집이 대다수였죠. 도로를 걸으며 지나는 차들에게 손을 흔들어도 세워주는 차가 없었답니다. 그러는 도중 저희 빌라를 찾게 됐고 복도를 서성이던 와중에 마침 열려있는 문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남편의 실수가 이 아이에겐 희망이 되었던 겁니다. 잠깐만, 그런데 너희 할머니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네, 그게 언제부터니? 어제 밤까진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몸이 아프시면 아침 내내 할머니가 누워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동생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은지에게 집 주소를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행히 은지는 자기의 집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를 듣자마자 남편은 자신의 형제들과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걸려온 남편의 전화를 통해 저희 모두가 느꼈던 불안이 전부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죠. 아이의 할머니는 끝내 병을 치료하지 못하시고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시고 만 거예요. 이에 남편은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우리 가족들은 할머니의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물론 연고가 없는 사망자를 시에서 맡아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다지만 아이들을 막상 대면한 저희들 입장에선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희 형제들은 조금씩 돈을 모아 간단하게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훌쩍훌쩍 울어대던 은지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은지의 동생 역시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고
할머니의 상주로서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은지와 은지의 남동생 진석이를 어떻게 하느냐였죠. 물론 두 아이를 보육원에 부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그리고 시어머님과 고민 끝에 아이들을 좋은 환경이 갖춰진 보육원과 연결해줘야겠다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때까진 저희 집에 두 아이가 머물고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 은지가 내촌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가져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내촌에 있는 은지의 집은 이미 그전부터 폐허와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당시 몸만 빠져나왔던 은지와 진석이는 아직 집에 있을 자신들의 물건을 가져오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주말 남편과 함께 은지의 집을 찾아갔었죠. 오래되고 낡은 한옥의 집이 보였습니다. 관리가 안 된 풀들도 잔뜩 자라나 있었고요. 하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은지는 너무나 익숙한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석이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서로 속닥거리며 이것저것 물건들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건들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두었던 쇼핑용 가방의 반 정도만 찰 뿐이었습니다. 은지가 챙겨온 물건은 뭐야? 아줌마가 볼 수 있어? 네, 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은지는 쇼핑용 가방에서 이것저것 장난감들을 꺼내 저희들에게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언제 산지 모를 만큼 부서진 장난감 몇 개와 검게 변색된 토끼 인형도 보여주었죠. 그런 와중 저와 저희 남편은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지가 꺼낸 물건은 다름 아닌 푸까 인형이었거든요. 이 인형은 제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에요. 저 없이 혼자 이 집에 있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형을 꼭 챙겨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저희 남편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뒷좌석에 앉은 은지와 진석이는 아무런 영문도 몰랐을 테죠. 하지만 은지의 품에 안겨있던 푸까 인형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나림이가 보내준 아이들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은지와 진석이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어머님께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아이들은 우리 나림이가 보내준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럼 저 두 아이를 모두 입양하겠다는 생각이야? 너희 둘 다 생각은 맞춘 거고? 네. 너희들이 감당할 자신이 있어? 자신 있다고 확고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가장 바라는 건 사실 둘째 이한이고요. 이한이는 은지를 진짜 자기 누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누나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만 괜찮다면 저희가 아이들을 거두고 싶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던 시어머님께서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께서도 뜻밖의 날에 찾아온 손님들을 다시 외로운 곳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전문기관의 상담과 점검 등을 거친 후 저희들의 호적에 은지와 진석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우리 집의 셋째, 그리고 진성이는 우리 집의 넷째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연의 주인공인 셋째가 바로 우리 집을 찾아온 손님, 은지였던 거죠. 은지와 진석이의 등장은 우리 집에 불어든 신선한 공기와도 같았어요. 뜻밖의 형제들이 생긴 이한이는 너무도 즐거워했고요.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건 은지의 능력이었습니다. 은지는 다른 아이들과 많이 달랐어요. 그냥 배우는 대로 흡수했죠. 그리고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수학과 관련해서는 천재적인 능력까지 발휘했죠.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만 해도 구구단도 잘하지 못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학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더니 이젠 두 자리, 심지어 세 자릿수의 곱셈도 그냥 암산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은지를 서울에 있는 전문기관에 찾아가 검사를 의뢰했고 최종적으로 은지의 IQ가 170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은지는 막 중학교를 입학할 14살의 어린 나이에 멘사 테스트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멘사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은지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의사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그냥 그게 제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같아요. 넌 어쩜 말을 하는 것도 아이 같지 않게 그렇게 성숙하니? 맞아. 남을 위해 일한다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저는 남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진 어떤 게 있다면 그게 없는 사람한테 나눠줄 뿐이죠. 그리고 제가 없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저에게 그걸 건네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쩜 너는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생각하는 게 어쩜 그렇게 아빠를 닮았니? 신기하게도 은지는 제 남편과 많이 닮아 있었어요. 흡사 진짜 딸인 것처럼요. 그리고 실제로도 남편과 정말 사이가 좋았고요. 이후 그렇게 뛰어난 두뇌를 가졌던 은지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자신의 꿈을 찾아 결국 명문대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 부부는 은지를 위해 해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건 혼자 스스로 이루어낸 결과들이죠. 그리고 더욱 신기한 건 은지가 선택한 전공이었어요. 은지는 최종적으로 심장 전문의가 되었죠. 사실 은지는 나림이라는 아이를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까지는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전공 분야가 심장이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리고자 스스로 돈을 모아 미국의 대학원 석박사 코스를 받고 돌아오는 은지는 유명 병원의 심장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교수가 되었고요. 그 사이에 저희 부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봉사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5년 전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많이 닫은 자폐성 장애의 어린아이를 저희의 5번째 아이로 품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최종적으로 5명의 아이와 저희 부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재작년 가을쯤 봉사활동을 하던 도중에 제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조여오는 가슴 통증에 의식을 잃었었죠. 다행히 지근에 있던 사람의 재빠른 조치로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셋째 은지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금만 늦었으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급히 은지의 손에 긴급 수술을 받게 된 저는 다행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전에 듣기로는 인조혈관을 대체해야 하는 아주 고난이도 수술이었고 수술에 들어간 시간만 11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걸 은지의 주도하에 행해졌고요. 쉽게 말해 은지가 없었다면 전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 추석 명절날 열려있던 우리 집을 찾아온 은지는 저에게 있어선 천사의 방문과 다름이 없었던 거죠. 의식을 차리고 처음 은지를 만났을 때 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날 찾아와 준 거구나. 날 살리러 내게 찾아와 준 거야.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가 저와 제 동생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에 더해 저희 부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우리들의 첫째 딸 나림이가 만들어준 거라고요. 비록 이유를 알 수 없는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나림이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고요.
셋째 아이 자랑을 하려다 보니 결국 첫째 아이까지 자랑하는 꼴이 되어버려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사연을 적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 끈끈한 연결이 지금 우리의 가족을 만들어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가 모두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언제나 함께하며 즐겁게 살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디서든 빛이 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언제나 행복하시길 빕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하세요.